그날 그녀가 그저 남편에게 반나절 바람 쐬러 다녀오자는 말 한마디만 삼켰더라면,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내뱉었고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사랑했고 미안했고 그리고 너무 늦어버렸던 그 봄날의 오후. 1년 후 그 무덤을 파묘할 수밖에 없던 이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절대로 계절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봄날의 흔적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0을 불과 몇 해 앞둔 철수는 오늘도 새벽녘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직 이불 속에서 뒤척일 시간에 그의 손에는 철물점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풀고 무거운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지켜온 일상이었기에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쉬면 늙는 거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그는 주름진 얼굴로도 여전히 망치를 두드리고 톱을 켜는 손놀림이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관절이 시큰거릴 때마다 잠시 허리를 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철물점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아내 박순자는 아침상을 차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꽃들이 일찍 피었습니다. 동네 언덕길에 심어진 개나리는 노란 물결을 이루었고 길가의 벚꽃은 하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순자 씨는 문득 철수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굽은 어깨와 갈라진 손등을 가진 남편은 매일 아침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일이 저렇게나 좋을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을 챙겨 철물점으로 향하는 길에 순자 씨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젊었을 때 함께 걸었던 산길이 있었습니다. 철쭉이 만발한 그 길에서 그들은 우연히 노루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드물게 이를 잊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물점에 도착한 그녀는 구석에서 커다란 나사못을 분류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내려놓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먹고 어디 좀 갈까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디를? 아직 정리할 게 많은데.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기억나요? 우리 연애할 때 철쭉 핀 산길 갔었잖아요. 그때 노루 봤던 거 기억나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나사못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철쭉이고 노루고.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랴? 난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철쭉 핀 산을 갔다고.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이상한 소리를 하네. 철수 씨는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수건으로 닦으며 아내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순자 씨가 갑자기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의아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 산이 어디더라? 관악산이었나? 북한산이었나? 하도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네. 그의 투덜거림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천천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 산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아내와 함께 걸었던 그 길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가슴 한켠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틈을 노리고 철수 남편에게 다그쳤습니다. 우리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반나절만 문 닫으면 어때요? 지금 그럼 가게는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생각은 그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쉬는 날 아니면 빠짐없이 열었던 이 철물점은 그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의 눈 속에 담긴 그리움, 그리고 기대. 문득 그는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눈빛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틱틱거리는 소리로 불만을 표현했지만 이미 손은 셔터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가슴속에서는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데이트 약속에 나서던 그 떨림과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에이, 또 이렇게 휘둘리는구먼. 그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가게 앞에 외출 중이라는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 반나절 시간 내서 잠깐 다녀오는 게 뭐 어렵다고. 셔터를 내리는 쇳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처럼 그의 마음도 열어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한낮의 하늘이었습니다. 애들 셋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는 좀 편히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흘러가는 구름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낮에 가게 문을 닫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아내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신 말대로 가끔은 쉬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자, 그럼 어서 가보자고. 그 철쭉, 아직 피어 있을지 모르겠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은 예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봄이 절정에 달한 언덕은 분홍빛 철쭉으로 물들어 있었고 키 작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철수 씨와 순자 씨는 천천히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오랜만에 느끼는 둘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여기 참 오랜만이네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더라? 우리 영희 돌 지나고 왔던가?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30년도 더 됐겠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바람이 철쭉 꽃잎을 흩날리고 새들의 지저귀미 산길을 채웠습니다. 순자 씨는 문득 길가에 자라난 두릅을 발견했습니다. 봄나물 중에서도 철수 씨가 가장 좋아하던 나물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두릅이 있네요. 집에 가져가서 무쳐 먹으면 좋겠어요. 순자 씨가 두릅을 가리켰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시선을 따라 길가이 낮은 풀숲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즉시 두릅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가 이렇게 자신과 함께 산책하자고 한 것이 고마웠습니다. 요즘 들어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으로나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꺾어줄게. 철수 씨는 몸을 숙여 낮은 풀숲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일어난 일은 너무도 빨랐습니다. 철수 씨의 손이 풀숲에 닿는 순간 갈색 줄무늬가 있는 뱀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그의 손등을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놀란 뱀은 풀숲 깊은 곳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여보, 순자 씨의 비명이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철수 씨의 손등에는 이미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작은 구멍에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작은 뱀이야. 철수 씨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순자 씨는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걷던 산길은 인적이 드물었고 가까운 곳에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편이 뱀에 물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그들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철수 씨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팔은 점점 부어올랐고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팔을 붙잡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철수 씨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바위에 기대어 앉히고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철수 씨의 상태는 나빠졌고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뱀독은 이미 깊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는 최대한 빨리 산을 내려갔지만 병원까지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항독소를 투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뱀독은 이미 그의 몸 깊숙이 퍼졌습니다. 철수 씨의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결국 의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몸의 무게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짊어진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자고 했어. 열심히 일하는 남편. 내가 일 좀 그만하고 산에 가자고 했어. 내가 가자고만 안 했어도 내 남편. 아이고, 불쌍한 내 남편. 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산책을 제안했기 때문에, 자신이 두릅을 가리켰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고 봄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봐 온 남편의 굽은 어깨, 갈라진 손등, 묵묵히 일만 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미소, 산길을 함께 걸으며 잠시나마 보여주었던 그 행복한 표정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철수 씨의 오랜 단골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도 슬픔에 젖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찾아와 살폈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까지 앉아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엄마 병나. 딸 영희가 준비한 식사를 앞에 놓았지만 순자 씨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러시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아들 영민이 말했지만 순자 씨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머리카락은 단기간에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가장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끊임없이 그날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꿈에서 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철쭉이 핀 길을 오르다가 두릅을 가리키고 그리고 뱀이 튀어나오는 장면까지 때로는 꿈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에 가자고 하지 않거나
두릅을 보지 못한 척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먼저 손을 뻗어 뱀에 물리는 상상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남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 말은 그녀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를 듣고 위로했지만 점점 그녀의 말은 중얼거림으로 변해갔고 나중에는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영민과 영희 그리고 영수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영민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어머니마저 잃을지도 몰라. 영수도 눈물을 머금은 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전문가들이 돌봐드릴 수 있을 거야. 영희는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라며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순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 거기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쉰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 있어도 그 사람 없으니 마찬가지야. 그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말씀을 하신 것에 작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잘 돌봐줄 요양병원을 알아보았고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생활은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가끔 다른 환자들과 함께 간단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시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패턴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곳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영민과 영희가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집 소식과 손주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입원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순자 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단순한 우울증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영민이 병원을 찾았을 때 순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약했습니다. 네, 어머니. 영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말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거든 아버지 옆에 나 좀 묻어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 그 사람 옆에 가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영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는 마치 할 말을 다 한 것처럼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책감 속에서 천천히 생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민과 영수 그리고 영희는 번갈아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요양병원 창밖으로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순자 씨는 조용히 거짓말처럼 잠자듯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별이 많은 밤이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오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은 자유롭게 되어 철수 씨를 찾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 남편 곁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장례식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지 1년 만에 어머니마저 떠나보내야 했던 자식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어머니를 모시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을 듣고 영민은 미리 아버지 묘 옆 자리를 알아보려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그는 서둘러 공원묘지 관리사무소를 찾았죠. 어머니가 남편 곁에 묻히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묘 옆에 모시려고 하는데요. 영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묘 옆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관리인은 컴퓨터를 켜고 묘적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철수님 묘가 3구역 457번이시군요. 그는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옆자리는 이미 다른 분에게 분양된 상태입니다. 영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자리는 없나요? 바로 옆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관리인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살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구역은 이미 전부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장 가까운 빈자리는 2구역 너머에 있네요. 영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구역 너머라니 그것은 어머니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바로 옆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영민은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묘 옆에 자리가 없어. 이미 다 분양됐대. 가장 가까운 빈자리도 2구역이나 떨어져 있고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어머니 유언인데.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묻히기를 원하셨는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민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옆 자리를 분양받은 사람을 찾아가 양보를 부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민은 관리사무소로 돌아가 옆자리를 분양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옆자리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계셨잖아. 지금 영호는 아버지 곁에 있을 거야. 육체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영미는 누나의 말에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장례식,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모시던 날, 하늘은 맑았지만 영민과 영희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의식이 끝나고 어머니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묘지 관리인들이 흙을 덮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영민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해서 영희와 영수도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손수건은 이미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옆에 모시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영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부족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영수는 슬픔을 이기기 못한 채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세 남매의 흐느낌만이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민의 손은 흙을 움켜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흙을 통해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듯 했습니다. 관리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제 가야 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영민과 영희 그리고 영수는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묘지를 나섰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무거웠고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영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민은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가족과 식사를 하는 중에도 그의 생각은 자꾸만 어머니가 잠든 묘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여러 달 하고도 몇 주 남들은 이제 슬픔을 털어낼 때라 말했지만 영민의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던 걸까? 영민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데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창가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영민이 불렀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영민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틀림없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영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민이에요. 그가 다가가려 했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해줘. 제발, 아버지를 혼자 두지 마. 나를 혼자 두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영민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어머니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묘 옆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 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고 어머니의 모습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영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냥 꿈이야. 그는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영민은 아침 일찍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영희가 물었습니다. 영민은 꿈속에서 만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롭다고 말했던 것, 왜 엄마를 혼자 두냐며, 옆에 있게 하지 않았냐고 물었던 것까지.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꿈을 며칠 전부터 꿨어. 영민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나도 같은 꿈을 꾸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지? 영희가 물었습니다. 맞아. 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도 같은 꿈을 꾼 거야? 어제 밤만이 아니야. 장례식 후부터 계속 비슷한 꿈을 꾸고 있어. 처음에는 그냥 슬픈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꿈이라면 그저 마음의 짐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둘 다 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영민의 아내가 급히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빨리 병원으로 와요. 민서가 사고를 당했어요. 영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그의 10살 된 딸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가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영민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차가 다행히 스쳐 지나가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민서는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희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거액의 자금이 사기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 모아온 돈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영민은 누나를 위로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불길한 예감이 일었습니다. 민서의 사고, 영희 가족의 투자 실패, 그리고 계속해서 꾸는 어머니의 꿈.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설명할 수 없는 기운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민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묘 앞에 너무나도 무섭게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틋한 눈빛으로 돌비석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민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내게 소리쳤습니다. 얼른 아버지를 꺼내서 내 앞으로 데려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무섭고도 소름이 끼쳐 더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민은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어김없이 불길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묘지 앞 비석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묘 앞엔 정체불명의 동물 사체와 돌멩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민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영민은 고민 후 형제들에게 급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말 저녁 영민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영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까 나 먼저 얘기할게. 솔직히 말해서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영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사실 오늘 말하려고 했어. 1달 넘게 우리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 무슨 일? 막내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성격이라 이런 얘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쓰러졌던 거, 그리고 우리 남편 회사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거, 그뿐 아니라 계속 같은 꿈을 꿔. 무슨 꿈? 영수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영희는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와. 거의 매일 밤. 항상 똑같아. 묘 앞에 서서 날 보면서 왜 날 아빠랑 함께 나를 두지 않았냐라고 물으셔. 영민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도 비슷한 꿈 꿔. 어머니가 아버지 묘 앞에서 절규하시더라. 그 모습이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 영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나, 형, 그건 그냥 죄책감 때문에 꾸는 거잖아. 난 그런 꿈 안 꿔. 그리고 우리 집은 문제 없어. 그럼 내 사업 파트너가 계약 파기한 건? 막내의 몇 달 전 전화가 생각이 나. 영민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영수는 손을 휘젓고 말했습니다. 형은 사업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갑자기 틀어지는 일 많아. 그걸 자꾸 미신이랑 연결하지 마. 영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어머니 영혼이 아직 편히 쉬지 못하시는 거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영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아버지를 어머니 곁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야. 잠깐 무슨 말이야? 영수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묘를 파서 어머니 옆으로 이장하자는 거야. 형 미쳤어? 누나, 좀 말 좀 해봐. 형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묘를 파? 우주선 날아다니는 시대에 꾸매기는 뭐며 묘를 파자는 얘기는 뭐야?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잖아. 나도 영민이 말에 동의해. 정말 누나까지 그럴 거야? 영수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묘를 왜 건드려? 어머니도 결국엔 우리를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꿈 몇 번 꾼 거. 그리고 집에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꼭 파묘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해.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들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거라고. 영희가 조용히 동생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다른 거 다 떠나서 엄마 마지막 소원 우리가 들어드리자. 영수는 벽을 한참 바라보다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앉았다. 나도 너무 괴로워 누나. 난 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안 슬픈 줄 알아? 나도 엄마 소원 당연히 들어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난 정말 모르겠어. 영미는 똑바로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영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혼란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조금씩 흔들리는 마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아버지의 묘를 파서 어머니 곁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미는 즉시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파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담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파묘가 가능했지만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영미는 공원묘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이장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장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니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장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장의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파묘 허가가 나왔고 세관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 날짜를 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모여 상의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영미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어버이날이 좋을 것 같아. 아버지를 어머니 곁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아닐까? 형제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에 이장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었고 모든 가족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파묘 전날 영미는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아침 일찍 묘지에 도착해서 준비 마치고 10시쯤 파묘를 시작할 거야. 전문 업체에서 사람들 보내기로 했어. 유골 수습도 깔끔하게 해준다더라. 예전부터 이장만 수십 건 해온 분들이라 걱정하지 마. 영민의 말에 영수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영민은 가장 먼저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시간이었지만 이미 전문업체와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영민을 맞이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이 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의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소로 걸어가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봉분 앞에 서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안식처를 파헤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잠시 의구심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소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마 후 영희와 영수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영수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 영수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영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 나란히 서서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오늘의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장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영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일꾼들이 도구를 들고 봉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손길로 봉분 위의 잔디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봉분의 흙이 조금씩 파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다가 관이 나타나면 맨손으로 흙을 걷어낼 예정이었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장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했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이 지나자 봉분의 절반 정도가 파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꾼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일꾼은 파내려간 흙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민이 다가가 보니 진한 갈색의 무언가가 흙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뱀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모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갈색 줄무늬가 있는 뱀이 파헤쳐진 흙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분명 독사였습니다. 일꾼들은 도구를 내려놓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재빨리 인근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일꾼 중 한 명이 다시 발견을 알렸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모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파헤쳐진 흙 속에는 여러 개의 작은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뱀이 낳은 알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흙 속에 둥지를 틀듯 모여 있었고 뱀은 그 알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민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오열하시며 말씀하셨던 뱀의 색깔. 갈색뱀이 우리 남편 손등을 물었어요. 영민은 그 뱀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작업하던 인부들도 놀라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을 조심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속 진행하세요. 영민이 지시했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조심스럽게 알들을 인근 풀숲으로 옮겼습니다. 알들은 놀랍게도 온전했고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작업을 재개했지만 모두의 표정은 더욱 긴장해 있었습니다.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 갔고 마침내 아버지의 관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관은 온전해 보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겠습니다. 일꾼들이 관 주변의 흙을 완전히 파낸 후 로프를 이용해 관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가슴 아프면서도 묘하게 경건한 느낌이었습니다. 관이 완전히 들어 올려지고 깨끗한 천으로 덮였습니다. 이장업체 사람이 다가와 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새 관으로 시신을 옮기는 의식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엄숙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새 관이 준비되고 아버지의 시신이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일꾼들은 관을 준비된 차량에 실었고 이제 어머니가 계신 묘소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분 속에서 발견된 뱀과 알들, 그것은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민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묘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빈 구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젠 어머니 곁으로 가세요. 이제 다시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행은 천천히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을 실은 차량이 앞장섰고 형제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모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에 도착하자 이미 새로운 봉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일꾼들은 아버지의 관을 조심스럽게 내려 준비된 자리에 안치했습니다. 의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작은 제를 올리고 묵념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흙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은 첫 삽의 흙을 관 위에 뿌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두 분 함께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가 속삭였습니다. 흙이 점점 쌓여가고 새로운 봉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각자의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장을 마친 날 저녁, 영민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던 순간부터 뭔가 오래 묵은 죄책감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그는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부모님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는 반찬을 한쪽으로 밀며 이건 내 엄마 더 먹게 해라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노려보며 자식들 보는 데서 그러지 마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한 끼의 풍경, 그 속에서 부모님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영민이 그들을 부르자 어머니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말없이 손등을 내밀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새벽녘 창문 밖 하늘은 막 밝아오기 시작했고 어쩐지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만히 등을 쓰다듬어주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였습니다. 형?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엄마 아빠 꿈 꿨어. 꿈? 영수는 숨을 들이켰다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처음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음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나 안아줬어. 그냥 말도 안 하고 내 어깨만 이렇게 툭툭 하시더라. 영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그는 어릴 때도 잘 울지 않던 동생이었기에 그 울음소리는 오히려 더 깊이 형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영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다 보고 계신 거야. 이제서야 웃으실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1년 뒤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아침 일찍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누운 봉분 앞에는 철쭉이 활짝 피어 있었고 가만히 서 있으면 바람 사이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고운 보자기에 정성스레 싼 음식 보따리를 풀어 작은 상에 놓았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가 좋아하던 두릅무침,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묵은지와 멸치볶음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라도 인사드리러 올 수 있어 다행이에요. 영희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영민은 봉분 앞에 술을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우리도 좀 철들어서 이제야 자식 노릇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두 분이 가버리셔서 아버지, 어머니, 영수는 멀리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 금슬 하나는 참 좋으셨잖아요. 이젠 어디서도 떨어지지 마시고 거기선 오래오래 같이 계세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부모님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전화 한 번 더 드릴 걸, 손 한 번 더 잡아드릴 걸, 따뜻한 밥 한 번 더 같이 먹을 걸. 그 후로도 매년 어버이날이면 형제들은 변함없이 부모님 묘소를 찾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아버지 곁에 함께 누워 계신 두 분, 그 묘소 앞에서 자식들은 조용히 웃으며 때로는 울며 말하곤 합니다. 이젠 후회보단 감사로 기억할게요. 두 분 그곳에선 정말 행복하세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뒤로 부는 바람 속에는 언제나 두 분의 웃음소리가 실려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스트레칭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